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6%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크게 코스피는 좀 눌러졌고 코스닥은 적절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3,500억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가 690억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 양매도 진행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3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200억을 매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2,700 중반까지 반등했다가 오늘 옵션 만기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금요일에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지 혹은 옵션 만기 당일 제외하고 다시 반등의 이 추세를 이어갈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증시 전체가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정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여전히 물가 지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지표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또 MSCI 리밸런싱이 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리밸런싱에 맞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포함해서 편입되고 편출되는 그런 종목들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남은 한 3주 정도 증시에 대한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6만 9천 주, 690억 매도하였고요. 전날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금융투자는 오늘 또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코스피에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를 해서 사실 이 수급이 좀 건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언제든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라거나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수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기간 투자자는 좀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 그런 수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에 확실히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오늘 3,500억을 좀 매도하긴 했지만 그동안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연속적으로 좀 많은 물량을 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하루를 제외하고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 주는지 오늘부터 해서 좀 추세가 바뀌면서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70포인트고요. 올라가다가 이제 좀 지지를 하면서 다음 상승을 좀 준비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좀 나오면서 성장주 위주로의 코스닥은 확실히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사실 양매도 진행되었고, 매수하면 이탈하고 매수하면 이탈하는 좀 이 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런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지금 코스닥은 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좀 더 힘을 받고 있고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코스피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해외 증시도 오늘 니케이는 장중에 이제 마지막에 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나스닥 다우는 좀 뭐 보합 수준으로 약 상승, 약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은 0.8% 정도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 좀 보합 수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5.5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1371원으로 또 이제 저점을 찍고 환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바로는 좀 더 눌러지면서 확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방향이 그러면 언제 정해지느냐?
4월에 미국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이제는 3%대로 유지되던 그런 물가 지표가 상승률이 이제 2%대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죠? PCE 지표가 낮게 나와서 이제는 FOMC에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300원대가 빨리 좀 아래로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 1,300원의 환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환율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고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좀 약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뭐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약하게 뭐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거의 뭐 부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물 지표보다는 다음 날 장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글로벌 이 증시들이 모두 다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적절하게 반등을 하고 네,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물가에 대한 움직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79.98달러, 78달러죠. 국제유가. 천연가스도 2.16%. 네, 그 수준으로 뭐 비슷하게 진행 중입니다. 채권금리는 4.5%대로 다시 진입을 했고요. 오늘도 0.027% 올라서 0.6% 반등 중입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과 유사하게 네,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확실히 이제 고점 찍고부터 서서히 좀 눌러지는 모습입니다. 4.7% 수준에서부터 4.5%대까지 떨어졌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반등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네, 이 떨어지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증시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국채금리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뭐 5월 달도 지금 거의 중순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는 서서히 이제 잡혀갈 거고요. 이미 미국의 고용 지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뭐 4월 달에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만 나오더라도 확실히 시장은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식시장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눌러왔기 때문에 네,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화될 때 코스피가 이전 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좀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90원 상승해서 1.67% 상승했고요. 17,6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그 뒤로는 지금 크게 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는 사실 1.2%가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그 떨어진 것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잘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옵션에 대한 만기를 맞춰서 현물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옵션 만기라든지 만기일 때마다 좀 그런 이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옵션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저점을 깰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만기까지 또 꾸준히 반등을 해가지고 17,000 중반대까지 오늘은 18,000원 근처까지 네,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가 이제 중요하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 또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전처럼 또 서서히 주가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5월에는
MSCI 리밸런싱과 엮여서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해외 에너지 시장이 지금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을 제대로 받아서 좀 힘을 받을 것인가 주가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와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고 앞으로의 차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밴드 안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밴드를 벗어나는 시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거고요. 그 시기마다 지금 아래로 떨어졌던 그 밴드마다 매수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다시 떨어지고 손해를 봤다가 손실을 봤다가 혹은 또 이득을 봤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실 테지만 이 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물량을 크게 모으셨다면 지금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수익 금액이 확실히 좀 이전보다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윗꼬리를 메워줄지, 혹은 내일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로 조금 떨어질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의 거래도 크게 거래량 없었고요. 거의 뭐 주가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거래량은 558만 주로, 네, 전날과 조금 이제 차이가 납니다. 500만 주대로 거래량은 조금 증가했고요. 290원 올라가면서 지금 뭐 4일 정도 연속으로 반등 중입니다. 그 이전에도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은 반등을 해주면서 14,000원대에서부터 17,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힘이 붙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래량이 급격하게 터질 만한 명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면서 우상향을 시켜주고 있고요. 지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일은 금요일이고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만기일 옵션 만기 지났고 MSCI 리밸런싱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할 텐데 그 리밸런싱에 어떻게 또 주가가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기관 투자자가 3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7만 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8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만기일 때까지도 매수를 이어가면서 큰 지분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이 57만 주가 이제 또 크게 늘어났을지 줄어들었을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지금 금융투자가 15만 주를 16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또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보험은 15,000주, 투신이 7만 8천 주 매수하면서 오늘은 투신도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전날 많은 매수하고 오늘은 크게 매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모펀드도 지금 1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자, 기관 투자자는 지금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좀 골고루 매수를 해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매수가 한 4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계속 양매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기일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집중이 되었던 것인가, 혹은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온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발 주자로 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뒤에 확인을 하면서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은 결국에는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면 크게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475만 주에서 426만 주로 감소가 되었고요. 50만 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 5월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40만 주 가까이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5월 8일, 5월 9일에도 추가적으로 이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이 지금 옵션 만기일에 바짝 오르긴 했었어도 그 오를 때까지 공매도 상환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이 주가가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혹은 다시 조정을 받지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때 또 추가적으로 줄어드는지, 저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이제 감소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오늘 조금 이제 상환이 되었는데요. 체결과 상환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5만 주 정도 상환이 되어서 221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크게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물량은 이제 추정 물량이 56만 주, 당일 물량이 68만 주로, 자, 어제도 100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 오늘도 68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또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공격적인 매수 덕분에 19.06%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했고요. 결국엔 19%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1%만 더 올라가면 2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가가 지금 이때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12%대 수준이었던 이 지분율이 19%까지 단숨에 7%가 상승을 했고요. 주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굉장히 많은 물량, 5천만 주 가까이를 매집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도 이탈하지 않고 이 아래에서 계속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고점을 굉장히 빠르게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블록딜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오랫동안 버틴 그 결과에 대한 이 결실을 맺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고점이 계속 내려지는 이런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서도 좀 벗어난 지 오래되었고요. 이번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좀 힘을 받으면서, 그리고 월봉 입장에서도 쌍바닥을 찍고 좀 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모건서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한증권이 오늘 또 매수 상위 위치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모건서울이 이렇게 매수에 위치를 해주면서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인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몇 퍼센트까지 매수를 하는지,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증시 분위기가 이미 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그동안 깨기 힘들었던 벽이 이 최근 2개월 동안 뚫고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세 자체가 위로 증시 자체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금리이긴 합니다만, 고금리에서 결국에는 저금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 전고점을 도전을 한번 할 겁니다. 그 시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고점도 같이 돌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장과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훨씬 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처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가장 우리가 이 주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체코 원전입니다. 그래서 내기에 대한 수주가 과연 어떤 국가에게 갈 것인가? 그게 내기가 그냥 1조, 2조가 아니고 30조 규모의 매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우리나라가 이 30조를 수주했을 때 한 기당 1.5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 4기라고 한다면 6조 가까이를 수주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한 해 예상 수주액의 전체를 지금 이 원전 내기로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꼭 따내야 되는 그런 수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체코 원전이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 한수원이 프랑스 EDF와 한수원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가격이라든지 그런 공기는 한수원이 압승이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크롱 대통령도 이 체코 총리를 자주 만나기도 했고, 이 같은 유럽 국가이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조금 우리나라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파전으로 진행되었던 웨스팅하우스가 빠지긴 했지만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의 그런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대립 관계를 해결을 해야지 좀 한수원에 대한 그런 수출이 자유로워진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재미있는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와가지고 지금 한수원의 이 황주호 사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반세기 동반자라고 얘기를 할 만큼 웨스팅하우스를 또 지켜 세우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반세기 동반자라고 지켜 세우고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을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소송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이 소송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소송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뒤에서 그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체코 이 입찰 마무리 전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미국에 방문을 해서 그 관련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의 이 걸림돌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에너지 회의에서도 4월 30일이었죠.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미국 쪽에서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을 해결을 한다면 SMR 관련해서 아주 많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환상적인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지금 한국과 다각도로 많은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조만간 좀 이 소송을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로도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뉘앙스가 최근에 좀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게 또 어떻게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합의가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소식은 네,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ISMR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넷 제로 시티를 구축을 하면서 이 ISMR을 우리나라에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하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수원 사장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8일에 네, 이 경제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뭐 가스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체코 원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수주전에 뛰어든 30조 원 체코 원전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팀 코러스로 경주를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미국과 함께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단독 수주보다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거는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이게 맞다, 100%다라고 언급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뭔가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미국과의 그런 일정 부분 협의가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전에 이 체코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하기 전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에너지부 장관과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관련 의제가 오픈이 되지는 않았지만 웨이스팅하우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수출 이 금지를 막을 수 있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체코로 가서 세게를 박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입찰이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좀 말을 아끼는 듯 하면서도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게 조금은 좋은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식은 뭐 7월 중순 정도까지 가야지 나오겠지만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때마침 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체코 대사가 우리나라 원전을 찾아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건설이 되고 있는지를 보았고요. 세울 원전 3, 4호기 그리고 1, 2호기가 같이 있는 그런 이 건설 현장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프랑스가 확실히 유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저런 원자력 발전의 건설 현장을 찾아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프랑스가 로비를 많이 했다면 뭐 프랑스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현실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이제 3월에 가서 세일즈를 했는데요. 체코 언론조차도 지금 가격이 비싸다, 한수원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게 뭐 5%, 10%뭐 그 정도 차이가 아니고요. 30% 가까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내가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해서 1,000원이나 1,300원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00원 단위가 아니고요. 이 30조 단위죠. 30조. 그래서 사업비가 30조가 이 30%가 상승을 하면 39조가 됩니다. 이 9조 가까이를 지금 추가로 투입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9조가 지금 웬만한 이 루마니아라든지 동유럽 국가들의 방산 이 비용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9조를 차라리 아끼고 우리나라와 또 이 방산 최근에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산을 또 협업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9조 정도면 지금 웬만한 이 반도체 공장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이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코 입장에서도 이 금액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프랑스가 왜 이렇게 비싼가? 가격 재료비도 비싸겠지만 사실 인건비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주 단위의 일 시간이 적고요. 인건비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휴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뭐 빠르게 추진하고 이 뭐 주 6일 혹은 뭐 7일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한 달 내에 적절한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빠르게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그 납기 그리고 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는 상업 운전까지의 이 운용 과정을 UAE 바라카 원전이라든지 저런 세울 원전을 경험을 하면서 이 체코는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프랑스는 계속 부식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발주가 늦어지고 발주가 아니죠. 납기가 늦어지고 납기가 1, 2년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6년 가까이 늦어지고 비용까지 같이 상승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9조 원도 사실 더 늘어나서 납기도 늘어지고 뭐 40 몇 조 원이 될 수도 있고 50조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체코 언론, 그 다음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사장, 그리고 체코 대사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로 이 수주 결과가 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일 정도, 중순 정도에 UAE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다릴 거고요. UAE 대통령이 이제 언제 방문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말에 11차 전력 수급 개분 계획이 발표가 될 거고, 신규 원전이 2기에서 4기, SMRE 플러스로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몇 기가 될지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이 체코 원전까지 수주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이 30%고 신재생이 10%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뭐 40%까지 늘리더라도 이 원자력 발전은 꾸준히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전력 수요가 총 용량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지금 110기가와트면 2040년 정도면 220기가와트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커버하고 있는 용량의 2배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씩 하나씩 수명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반대의 그런 이 야당도 좀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특별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추진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불확실성이 좀 해결되면서 좀 더 힘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해상풍력 시장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그런 값싼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해상풍력 터빈, 그런 이 고전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런 값싼 중국 제품에 대해서 좀 관세를 먹이면서 좀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시장 경쟁을 하면서 기업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적절한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대를 완전히 무시시켜 버리는 이 가격으로 중국산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가격을 그렇게 낮추면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국 이 기업들은 뒷배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그런 큰 지원을 받아서 계속 이제 보조금으로 그 가격에 대한 손실을 메우고요. 그 시장을 전체를 다 차지할 때까지 이 가격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점점 잠식이 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EPC를 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그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몇 없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터빈 기업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몇 안 되는 기업들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나마 이제 8메가와트급 상용화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8메가와트를 투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도 따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을 부추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값싼 가격도 중요하지만 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을 힘을 줄 수 있는 그죠? 국산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고요. 뭐 고준위 특별법 막고 뭐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은 빠르게 그 원하는 아리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리100은 좀 무리라도 아리50 정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산화에 좀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특별법들이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힘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금요일이고 하루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